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러 많은 분들이 지나온 60대를 돌아보며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탄식이죠. 얼마 전 67세의 한 어르신께서 병상에서 남기신 말씀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먹먹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내 유수의 노인 전문 병원에서 실시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60대 중반을 넘긴 100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대다수가 만약 6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7가지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산이 넉넉하다는 생각에 안심했던 순간들,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소홀했던 날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끊임없이 뒤로 미뤘던 선택들. 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남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예외 없이 60대 초반의 남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분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큰 후회들과 60대로 돌아간다면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려 합니다. 특히 네 번째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72살의 김영철 어르신은 1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며 담당 의사 앞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합니다. 살면서 이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딱 한 번의 선택만 달랐더라면 지금 제 아내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김영철 어르신의 회한은 결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2살 되던 해 아내분이 두통을 자주 호소했지만 나이 들면 으레 그렇지라며 가볍게 넘겼던 순간. 그로부터 3년 뒤 아내는 뇌종양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일찍 발견했더라면 충분히 손쓸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은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후회가 김영철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가 최근 70대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82%가 60대 초반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건강 신호들이 현재의 큰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후회들이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제가 직접 만난 71살의 박수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박수자 어르신은 62살 무렵 처음으로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미뤄왔던 정형외과 방문. 그 작은 미움이 지금은 매일 아침 5종류의 진통제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가봤더라면, 아니 꾸준히 운동이라도 했더라면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말씀하시는 동안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납니다. 82살의 김재원 어르신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30분씩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집 앞 100m를 걷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결과
작년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이제는 매주 친구분들과 함께 등산을 즐길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운동은 내일부터,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 주말에, 건강검진은 나중에 시간 날 때와 같은 생각들이 쌓여 10년 후 우리의 모습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노년내과 전문의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60대의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70대, 80대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번째 이야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유명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어르신 100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였는데요. 놀랍게도 이것 하나를 꾸준히 실천한 것만으로 치매 발병 위험이 8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하루 단 3분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올해 71살의 정현호 어르신은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건강에 자신 있었습니다. 등산도 꾸준히 다니고 친구들과 테니스도 즐겼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무심코 제 종아리를 만져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으로 감싸 쥐었는데 예전과 달리 너무 쉽게 잡히는 겁니다. 이걸 보신 의사 선생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더군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2%가 이 문제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73살의 박영자 어르신은 최근 손주의 결혼식에서 하객들 앞에서 춤까지 추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특별한 건강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자신의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한번 감싸 보시겠어요?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쌌을 때 손가락이 쉽게 맞닿거나 공간이 남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도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이 일단 시작되면 매년 평균 2~3%씩 근육량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노년내과 김성은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육량이 정상 수치보다 20% 이상 부족한 어르신들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육이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75살의 이영호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62살에 처음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저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다 먹었어요. 운동은 무릎 아픈 사람이 하면 더 나빠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안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분의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단 3분,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73살의 박영자 어르신은 이 운동 하나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쉬운 운동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딱 6개월 꾸준히 하고 나서 제 몸이 달라진 걸 보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지난주에는 손주 결혼식에 가서 신나게 춤도 췄답니다. 이 특별한 운동법은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바르게 선 자세에서 발뒤꿈치를 천천히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20번씩 하루 3번만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이는 전신의 근육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 운동만큼이나 혹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보고서 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은퇴자 빈곤화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 시 5억 원 이상의 두둑한 퇴직금을 수령한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불과 5년 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분의 사연이 특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명예퇴직하신 박현철 씨는 퇴직금으로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있었으니 노후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5년이 흐른 지금 그는 아파트 관리비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돈이 통장에 쌓여 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현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퇴직하고 첫 2년 동안은 평생 못 해봤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배우면서 정말 여유롭게 살았어요. 건강도 좋았고 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졌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박현철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의 84%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모아둔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 첫 5년이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지난 3개월간 수십 명의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가인 이정호 박사는 이러한 현상을 허니문 증후군, 허니문 신드롬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퇴직 직후의 2년 정도는 마치 달콤한 신혼여행 기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갑자기 손에 쥔 목돈이 만나면서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잃기 쉽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3가지 위험한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첫째,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둘째, 자녀들의 경제적 요구를 참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했던 질병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입니다. 72살의 김용현 어르신은 이렇게 해고하셨습니다. 퇴직금 5억이면 평생 쓰고도 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아들 사업 자금으로 2억 원을 도와주고
작은 아들 아파트 마련에 1억 원을 보태주고 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었죠. 남은 돈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은퇴 후에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분들 사이에서 발견한 공통적인 비결이 있었는데요. 바로 4개의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한 지 19년 차에 접어든 정순재 어르신은 이 방법을 통해 오히려 은퇴 전보다 자산이 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통장은 절대 손대지 않는 종잣돈 통장입니다. 두 번째는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통장입니다. 세 번째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롯이 나의 즐거움을 위한 행복 통장입니다. 특히 정순재 어르신은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이 비상금 통장이 있었기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통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산 배분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잣돈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는 전체 은퇴 자산의 약 60%를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인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안정성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국채 등에 넣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정순재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흐름 통장에는 전체 자산의 20% 정도를 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나 이자 수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듯하게 느껴졌지만 한두 달 지나니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이 줄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비상금 통장에는 약 15%를 할당합니다. 이 돈은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67살의 김민식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이 통장 덕분에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금은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행복 통장에는 남은 5%를 넣습니다. 이 돈은 순전히 어르신 본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이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주는 용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통장이 있었기에 노년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비율 조정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율을 지키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6천만 원은 절대 손대지 않을 종잣돈 통장에 2천만 원은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흐름 통장에 1,500만 원은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 통장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나의 즐거움을 위한 행복 통장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뒤 한두 달 생활하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과 필요에 맞게 각 통장의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면 점차 익숙해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찾게 될 것입니다. 돈 관리의 핵심은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순재 어르신의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4개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딱 한 달만이라도 이 원칙대로 생활해 보세요. 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돈 문제보다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외로움, 고독의 문제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고독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69살의 최성용 어르신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매일 골프 연습장을 찾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합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연구 결과는 우리의 기존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독감이 심장질환이나 비만보다 수명 단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노인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독이라는 단어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선택들입니다. 실제로 72살 희,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라고 성화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제 전화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삶을 너무 숨막히게 만들었던 거예요. 반면 고독을 건강하게 마주하며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78살의 이명준 어르신은 10년 전 아내분과 사별하셨지만 오히려 그 이후 삶이 더욱 활기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명준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매우 규칙적이고 의미 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 회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점심은 혼자서 여유롭게 맛있는 식사를 즐깁니다. 오후에는 시립도서관에 들러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히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삶의 규칙 3가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다. 둘째, 하루 2시간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셋째, 자녀들과는 주말에 편안하게 만나고 평일에는 안부 전화도 하루 한 번 정도로 제한하여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 노년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와 고독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건강한 고독, 즉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5살의 김복순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보니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그 용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시간 활용 방식입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행복한 노년 생활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어르신들은 하루를 크게 3가지 유형의 시간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미 없는 만남은 오히려 저를 더 공허하게 만들더군요. 이명준 어르신은 결국 용기를 내어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지금은 둘도 없는 평생 친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기 전과 후의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78살의 박영수 어르신은 73살에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은 지역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께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고독의 시간, 즉 홀로 이듬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외부와의 연결을 잠시 끊고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끄고 전화도 잠시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에 불안했죠. 71살 최영숙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요함이 주는 선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시간, 즉 만남, 성장, 홀로 있음 사이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친구들과의 만남에만 너무 몰두하면 오히려 관계에 부담을 주어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반대로 홀로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학과 박동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할 줄 알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줄 알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균형 잡힌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가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 어르신의 애끓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난 뒤 정작 본인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해졌지만 수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 것은 자녀들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이제 와서 저희에게 병원비를 부탁하시니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문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비극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서울시 노인복지센터가 발표한 흥미로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에 대해 크든 작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한 살박영자 어르신의 사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5년 전 제가 살던 집이랑 가지고 있던 땅 전부를 자식들 이름으로 넘겨줬어요. 그때는 그게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자식들이 잘 살아야 내 노후도 편안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놓인 심리학에서는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행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68살 최진혁 어르신의 이야기는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큰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한 채 사줬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아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퇴직금을 전부 털어서 집을 마련해 줬죠. 그때 주변 친구들은 부모 자식 간에 무슨 계산이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며 저를 나무랐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진짜 계산을 잘못했던 겁니다. 최진혁 어르신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가끔 용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줄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제 손으로 자식들의 효심을 없애버린 것 같아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희망적인 사례는 존재합니다. 70세 살기명기 어르신의 경우는 앞선 사례들과는 달랐습니다. 은퇴할 때 주변에서 다들 이제라도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편하게 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정말 어려울 때는 내가 능력껏 도와주겠다. 하지만 기본적인 너희들 살림은 너희들 힘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져라.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자식들이 예전보다 더 자주 저를 찾아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니 만날 때마다 돈 문제로 서로 부담 가질 일이 없어서 편하다나요? 지난번에는 큰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아버님께서 돈 때문에 저희를 속박하지 않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싶어져요라고요. 노년 심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적인 개체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의 표현이 아니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독립을 저해하고 유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아무런 노력 없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85%가 5년 이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자녀들은 부모와도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지혜로운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건강한 경계 만들기 4단계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를 도와줄 때는 언제, 얼마까지라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지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봐 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만이라도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82살의 김호준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기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젊은 시절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한 것이나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인생 후회 보고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무려 93%의 응답자가 더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화려했던 성공의 기억이나 성취의 순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타주던 그 따뜻한 차 한 잔의 여류, 손주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순간과 같은 아주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정말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돈도 제법 벌었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가만히 돌이켜보면 김호준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제대로 음미하며 먹었던 적이 있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함께 거실에 앉아 깔깔거리며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더라? 왜 이런 사소한 기억들만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요? 충남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루 중 자신만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77살방명이 어르신의 하루는 특별하게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저는 베란다에 나가 떠오르는 햇살을 맞이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이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제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이처럼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보다는 존재 자체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서 버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홀가분해졌어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로 가득 찼던 옷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살림살이들을 버리면서 문득 깨달았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점은 성공한 노년과 행복한 노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김태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물질적으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분들은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 살아가시더군요. 75살의 정미경 어르신은 매일 잠들기 전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기는 조금 특별한 감사 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멀리 사는 딸에게서 온 다정한 안부 전화 한 통. 마트 계산대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의 미소. 저녁 산책길에 마주친 귀여운 강아지의 재롱. 이렇게 하루 동안 있었던 작지만 감사한 순간들을 하나씩 적다 보면 제 하루가 얼마나 많은 선물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감사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우리의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미니멀 라이프 즉 단순한 삶을 시작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집안의 물건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속이나 일정을 줄이고 마음속의 걱정거리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박한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행복한 노년 연구소 박상민 소장의 말입니다.
매일 아침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온전히 당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오늘 아침밥이 참 맛있었다거나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식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습관들이 당신의 삶 전체를 따뜻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즉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 달 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꾸준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84살 황영실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더욱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초기 치매 증상을 보였던 황영실 어르신은 지난달 정기 검진에서 담당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뇌 기능 검사 결과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젊은 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에는 손주들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나 주고받으려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 주문도 직접 하고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학교 발표회에서 상 받는 모습을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서 가족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황영실 어르신의 환한 미소 속에는 나이를 잊은 듯한 소녀 같은 반짝임이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어르신들의 뇌는 실제로 젊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최대 23%까지 향상되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영역은 디지털 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82살의 김진호 어르신은 무려 77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수영이냐고, 위험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수영장에서 물살을 가르며 즐거워하는 손주들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거든요. 현재 김진호 어르신은 꾸준한 노력 끝에 지역 실내 수영장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영 강습반의 보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시도해야 합니다. 노인 교육 전문가 박사연 교수의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기능이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자극을 계속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작의 크기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70세 이영미 어르신의 경우 매일 아침 유튜브를 통해 영어 동요 한 곡을 따라 부르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도 잘 안 되고 너무 어색해서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죠. 그런데 딱 100일째 되던 날, 제가 손주 앞에서 영어 동요를 완벽하게 불러줬더니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날 느꼈던 뿌듯함과 성취감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배움에는 정해진 나이나 시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배움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큰 즐거움과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험이나 취업 등 어떤 목적이나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순수하게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이 더 깊이 와닿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즐거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시작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목록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는 이 나이에 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포기했던 것들을 모두 종이에 적어보세요. 둘째,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작고 사소한 것부터 딱 하나만 골라 당장 시작해보세요. 너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셋째, 시작했다면 반드시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나 요즘 이거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됩니다. 이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으로 완성됩니다. 89이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지역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동엽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될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꿈틀거리는 그 작은 호기심과 설렘. 그것이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경험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았던 것은 현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려 노력하며 재산이 있을 때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나눌 줄 알며 곁에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는 모두 머리로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하루 동안 수고한 스스로에게 오늘도 참했었다라고 다정한 격려의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 아침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어떤 멋진 하루가 펼쳐질까? 하고 기분 좋은 기대를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하루를 따뜻한 온기로 채우고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다고들 합니다. 이미 지나간 페이지의 아쉬움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펼쳐져 있는 이 페이지를 어떻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갈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우리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할 수많은 페이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새로운 희망의 페이지를 용기 있게 써내려가는 당신의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